강원도 인제군의 가장 깊숙한 상홀짝이 휴대폰 신호조차 희미한 그곳에 세상의 시간에서 잊힌 듯한 작은 초등학교 분교 하나가 있었다. 전교생이라고는 고작 12명. 그나마도 대부분이 조부모의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었다. 산마루, 분교. 그 이름처럼 학교는 늘 사랑해와 소나무 향기에 휩싸여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곳에 김준석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심지어 예체능까지 모든 과목을 혼자서 가르쳤다. 그의 행색은 촌스럽다는 단어 그 자체였다. 유행이 한참 지난 잠자리 안경, 팔꿈치가 닳아 번들거리는 낡은 트위드 재킷, 그리고 언제 샀는지 모를 빛바래 면바지. 그는 늘 온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은 그가 왜 서울의 좋은 학교를 마다하고 이런 깡총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 고요한 왕국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달 전 서울에서 한 남학생이 전학을 오면서부터였다. 그의 이름은 최민기.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운동화,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지루하고 하찮다는 듯한 오만한 표정. 그는 아버지가 이 근처에 거대한 댐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잠시 이사를 온 것이었다. 그는 이 시골의 모든 것을 경멸했다. 특히 자신의 선생님인 김준석을. 아, 쌤, 진짜 촌스러워요. 국어 수업 시간, 김준석이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을 특유의 나지막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낭독하고 있을 때였다. 최민기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그를 따르는 몇몇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민기야, 수업 시간에는 됐고요. 이런 거 배워서 뭐 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감성팔이 아무도 안 쳐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식 차트 보는 법이나 가르쳐 주시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겠다. 그는 보란듯이 책상 아래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김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기를 잠시 동안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김준석의 그런 무반응은 최민기의 오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김준석을 아무런 힘도 의욕도 없는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총우석의 시시한 왕이 되어 이 패배자 선생님을 맘껏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는 김준석의 낡은 자동차 타이어에 몰래 바람을 빼놓기도 했고, 그가 정성껏 가꾸는 교실 앞 작은 화단의 꽃들을 짓밟아 놓기도 했다. 그때마다 김준석의 반응은 똑같았다. 그는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람 빠진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짓밟힌 꽃들을 다시 심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준석의 인내를 나약함과 무기력함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김준석의 그 침묵이
얼마나 거대한 슬픔과 얼마나 단단한 자기 통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의 눈에 최민기는 그저 버릇없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그 세상, 돈과 권력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고 약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추악한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그는 민기를 볼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끔찍한 과거의 기억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민기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엾게 여겼다. 저 어린 영혼이 얼마나 더럽고 차가운 가치관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기다려주기로 했다. 언젠가 저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기를, 진정한 가치가 명품 운동화나 비싼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김준석은 교실 앞 작은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심은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다. 흙냄새와 풀내음. 그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다. 바로 그때 하교했던 최민기가 자신의 무리 몇 명을 이끌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텃밭에 쪼그려 앉아있는 김준석의 모습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쌤, 그는 보란듯이 김준석이 애지중지 키운 상추밭 한가운데로 흙 묻은 자신의 운동화 발자국을 쿵 하고 남겼다. 그리고는 바닥의 흙덩이를 발로 툭 걷어찼다. 흙덩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김준석이 막 물을 주어 싱싱해진 상추 잎사귀 위로 지저분하게 흩어졌다. 촌스럽게 아직도 이런 거 키우세요. 그냥 마트 가서 사 드시지. 그 말을 끝으로 최민기는 낄낄거리며 사라졌다. 김준석은 말없이 상추 잎에 묻은 흙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냈다. 그의 등 뒤로 붉은 저녁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민기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도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이 끊어지는 순간 세상은 한 시골 분교의 촌스러운 선생님이 아니라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 전설적인 존재의 분노와 마주하게 될 터였다. 최밍이라는 작은 파문이 김준석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을 무렵 산마루 분교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산마루 다목적댐 건설 사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탐욕이었다. 그 사업의 중심에는 최민기의 아버지이자 대명건설의 회장인 최동욱이 있었다. 그는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가진 야심만만한 건설업자였다. 그는 이 낙후된 산골 마을을 수몰시키고 그 자리에 거대한 댐과 리조트를 지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게 이곳 주민들의 삶이나 아이들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느 주말 최동욱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댐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려 현장 소장에게 거만하게 지시를 내렸다. 마을 놈들 반발이 심하다면서 돈 몇 푼 더 쥐어주고 빨리빨리 처리해. 늙은이들
몇 명 반대한다고.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을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의 옆에 서 있던 최민기는 지루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똥냄새 나고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짜증나 죽겠어요.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이 댐만 완공되면 우린 서울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10배는 더 큰 집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 저 촌놈들이랑 잠시 어울려주는 척이라도 해. 내게는 모든 게 놀이터가 될 게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는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그들에게 이곳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잠시 머물다 갈 사냥터에 불과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댐이 건설되면 자신들이 평생을 일궈온 논밭과 집, 그리고 조상들의 묘까지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될 터였다.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한숨과 욕설을 뱉어내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그들이 거대한 건설사와 그 뒤를 봐주는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누군가 김준석 선생님의 이름을 꺼냈다. 준석이 아범한테 한번 가보세. 그래도 읍내에서 우리 중에 제일 배운 사람 아니겠어. 노인들은 그날 저녁 김준석의 낡은 사택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마을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김준석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2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저 순박한 노인들과 교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12명의 아이들의 얼굴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에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김준석은 다시 20년간 잊고 살았던 투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신화 가르치는 촌스러운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치밀하고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는 가장 먼저 댐 건설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그 두꺼운 보고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보고서 곳곳에 숨겨진 치명적인 허점과 조작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질 오염 예측 데이터는 축소되었고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한 조사는 생략되었으며 집안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댐 건설 반대 탄원서를 작성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의 모든 허점을 법률적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의 손에서 쓰인 탄원서는 한편의 날카로운 기소장과도 같았다. 그들은 탄원서를 군청과 도청, 그리고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외면뿐이었다.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민원은 기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대답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들은 이미 최동욱 회장이 뿌린 검은 돈에 매수되어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지 오래였다. 법적인 투쟁이 벽에 부딪히자 최동욱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대명건설의 직원들은
용역 깡패들과 함께 마을을 찾아와 노인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헐값에 보상금을 제시하며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강제로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을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지쳐갔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절망하기 시작했다. 이제 끝인가 보네. 평생 살아온 내 집을 이렇게 내줘야 하는구나. 어느 날 밤, 김준석은 도청에서 날아온 마지막 공문을 텅 빈 교실에서 홀로 읽고 있었다. 산마루 분교 폐교 및 마을 강제 이주 최종 통보. 그는 정당한 법과 절차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세상은 이미 돈과 권력에 의해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수십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가 20년간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윤동주의 시처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전 아내와 딸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도망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절망은 이내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법이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는 기꺼이 법 밖의 존재가 되어 그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서재의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20년 전 그가 검사직을 떠나기 직전 그의 가장 아끼는 후배였던 한 남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 후배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었다. 김준석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교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심장을 겨누는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검사의 서슬퍼런 눈빛이었다. 그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준석은 텅 빈 교실, 자신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과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20년 전 그날처럼 거대하고 추악한 탐욕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작은 평화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옆에 딸린 작고 낡은 교사 사택으로 향했다. 방 안은 책 몇 권과 단출한 옷가지 몇 개가 전부인 금욕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방 한쪽 구석, 낡은 나무 궤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액자 속에는 20년 전에 그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의 촌스러운 시골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날카로운 눈빛, 다부진 턱선,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출 수 없는 자신감과 위엄. 그는 한때 대한민국 검찰의 전설이었다. 그의 기억은
지독한 상처와 영광이 뒤섞인 20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 김준석은 저승사자라 불렸다. 그는 재벌 총수, 전직 대통령,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부까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을 거침없이 무너뜨렸다. 그의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과 위선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법과 정의라는 칼 한 자루만을 믿고 거침없이 악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는 외로운 늑대와도 같은 검사였다. 그의 그런 치열한 삶을 유일하게 위로해주고 지탱해 주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가족이었다. 그의 아름다운 아내 민서와 그녀를 꼭 닮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윤이. 그는 검사로서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저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자 딸 바보 아빠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그 신념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가 당시 여당의 실세였던 유태섭 의원의 거대한 비자금 사건을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유태섭은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돈으로 권력을 사들인 부패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모두가 그의 권력 앞에서 몸을 사렸지만 김준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태섭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재판정에서 유태섭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던 날, 법정을 나서던 김준석의 앞을 유태섭의 아들이 가로막았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망난이었다. 김준석 검사,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의 눈에는 증오와 사리가 가득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좋아. 그렇다면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똑같이 빼앗아 주지. 기대하고 있으라고.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끔찍한 복수의 예고였다. 하지만 김준석은 그의 말을 그저 패자의 허세, 어린 분노라고만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몇 주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아내 민서가 딸 하윤이를 데리고 처갓집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들의 차를 갑자기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고는 처참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딸 하윤이는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채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김준석은 피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제발 내 딸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윤이는 그의 품에서 아빠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차갑게 식어갔다. 김준석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덤프트럭은 대포 차량이었고 운전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김준석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유태섭의 아들이 저지른 비열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평생을 법과 증거로 살아온 그가 정작 자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심판할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법은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침묵할 뿐이었다. 그는 절망했다. 자신이 지켜왔던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선적인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검사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는 사표를 썼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바로 이곳 강원도의 산골 마을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촌스러운 시골 선생님 김준석으로 지난 20년간 속죄하듯 살아왔다. 그는 다시는 세상의 어떤 싸움에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죽어가리라 맹세했었다. 회상이 끝났다. 김준석은 다시 2025년에 차가운 사택방 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손에는 20년 전의 행복이 담긴 낡은 액자가 들려 있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무기력함이 없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법복을 벗으며 함께 묻어두었던 저승사자의 그 섰을 퍼런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쳐온 이 평화로운 마을이 결국 20년 전 그가 싸웠던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최동욱이라는 작자는 유태섭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 이 작은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싸워야만 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20년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깨끗한 편지지를 꺼내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현석 교육부 장관님께. 이현서, 20년 전 그의 밑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그가 가장 아끼던 후배 검사 김준석은 편지지에 댐 건설 사업의 모든 법률적 문제점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 정연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글씨체는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선생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기소장을 작성하는 전설적인 검사의 서늘하고도 단단한 필체였다. 마을 주민들과 김준석의 모든 노력은 거대한 부패의 벽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군청과 도청은 그들이 제출한 모든 법적 이의 제기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전체에 산마루 분교 폐교 및 전 가구 이주 명령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공식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마을 회관은 노인들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 그들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다. 김준석은 그들의 무너진 등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20년 전 아내와 딸을 잃었던 그날과 똑같은 절망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다. 법과 정의는 또다시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김준석은 자신의 사택에서
마지막 결심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역의 부패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이 싸움을 더 큰 무대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시골 선생님의 탄원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잠들어 있던 한 전설적인 검사가 국가의 심장부를 향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는 편지에 산마루댐 건설 사업에 숨겨진 모든 위법적인 요소들을 법률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 정연하게 적어 내려갔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데이터 조작, 행정절차법 위반,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만적인 보상 절차까지,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대명건설 최동욱 회장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추악한 유착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대신 20년 전 그가 검사 시절 사용했던 그만이 아는 작은 낙관을 찍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의 작은 우체국을 찾아 그 편지를 서울로 붙였다. 주소는 단 한 곳,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비서실. 그것은 망망대해에 던지는 유리병 속의 편지와도 같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긴 채 다시 평범한 시골 선생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서울 세종로의 교육부 장관실, 이현서 장관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보고서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진 가장 젊고 가장 개혁적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경무에 시달린 피로감이 엿보였다. 장관님, 결제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민원 서류들입니다. 비서관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현서 장관은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상투적인 내용들이었다. 그의 손길이 서류 더미의 가장 마지막에 놓인 낡고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에서 멈췄다. 강원도 인제군 산마루 붕요. 발신인의 이름도 없는 이상한 편지였다. 그는 무심코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시골 학교의 딱한 사연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복잡한 행정법과 환경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위법적인 요소들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시골 교사가 쓸 수 있는 수준의 글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한편의 완벽한 기소장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현서 장관은 편지의 문체와 필체 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하고 존경했던 한 사람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가장 마지막 장을 넘겼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오래된 낙관 하나만이 찍혀 있었다. 발을 정, 청, 자와 칼검지한 자가 합쳐진 기이한 모양의 낙관. 그것을 보는 순간 이현서 장관의 손에서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엄청나게 커졌다. 그 낙관, 그것은 20년 전 그가 신참 검사 시절 자신의 스승이자 검찰의 전설이었던 한 남자가 중요한 서류에만 사용했던 비밀스러운 낙인이었다. 그리고 그 낙관의 주인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저승사자 김준석, 2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잃고 홀연히 검찰을 떠나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던 그의 영원한 선배이자 정신적 지주, 준석이 형님이 살아계셨구나. 이현서 장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이름. 그는 이 편지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버린 전설이 자신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거대한 악을 심판해달라는 마지막 요청이라는 것을. 그의 슬픔과 반가움은 이내 거대한 분노로 변했다. 감히 나의 스승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그분을 저 시골 구석에서 촌스러운 선생님이라 무시하고 핍박해, 그리고 그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들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피곤한 장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스승을 능멸한 자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응징하려는 한 마리 성난 사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헬기 준비의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군 산마루 붕요다. 지금 당장 서울의 심장부에서 20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부름에 응답하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힘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산마루 마을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남김없이 집어삼키게 될 터였다. 이현서 장관의 편지를 읽은 그날 밤, 그의 머릿속은 20년 전 자신의 검사 시절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준석, 그는 단순한 선배나 스승이 아니었다. 그는 부패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 이제 막 검사가 된 자신을 지켜주었던 방패이자 법과 정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던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20년 전 자신이 싸웠던 것과 똑같은 부패한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다. 이현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연락하여 산마루댐 건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장관의 직권으로 즉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서 장관은 헬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자신의 옛 영웅을 더 이상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시각 산마루 붕요는 마지막을 앞둔 시한부 환자처럼 조용하고 우울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은 곧 학교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의욕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준석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수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대통령이나 장관 혹은 돈 많은 회장님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우리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헌법의 신성한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두두두두두.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아이들과 김준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학교의 작은 운동장 위로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내려앉고 있었다.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환호성을 지르며 창가로 몰려들었다. 김준석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헬기의 등장은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지역 경찰, 그리고 댐 건설 현장 사무소의 최동욱 회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학교 운동장으로 몰려들었다. 최동욱 회장은 자신의 로비가 드디어 통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댐 건설 사업을 지지하고 학교 폐교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들 민기를 데리고 가장 먼저 헬기 앞으로 달려나갔다. 마침내 헬기의 문이 열리고 이현서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동욱 회장과 지역의 유지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다. 아이고, 장관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로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까? 최동욱이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아양을 떨었다. 하지만 이현서 장관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쳐 낡고 초라한 분교의 교정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스승이 지난 20년간 이런 곳에서 홀로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분교의 교감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물었다. 이 학교에 김준석 선생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의 질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교육부 장관이 이 깡촌까지 직접 헬기를 타고 와서 고작 시골 분교에 촌스러운 선생 하나를 찾는다고 최동욱과 최민희 부자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저쪽 1학년 교실에 계십니다만 교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현서 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교실을 향해 걸어갔다. 최동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교실 안에서는 김준석이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아직 밖의 소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네얼캅, 교실의 낡은 나무 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교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준석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가장 아꼈던 후배, 그리고 이제는 국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있는 남자, 이현서 장관 역시 창가에 서 있는 촌스러운 시골 선생님을 보는 순간 그가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했던 선배, 김준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최민기를 비롯한 아이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현서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 김준석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20년의 그리움과 존경과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김준석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펼쳐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한민국 교육계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위대한 순간을 향해 이야기는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이현서 장관과 그의 수행단이 낡은 복도를 지나 김준석의 교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아이들을 향해 나지막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김준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현서 장관은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만의 깊이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직접 교실의 낡은 나무 문을 열었다. 앞비거데어 소리와 함께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앞으로 쏠렸다. 수업을 하던 김준석도 장난을 치던 아이들도 모두 예고 없이 등장한 낯선 방문객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특히 최민기는 얼마 전 헬기를 타고 나타났던 바로 그 남자, 교육부 장관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준석과 이현서, 두 남자의 시선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허공에서 마주쳤다. 김준석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켜버린 자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현서의 눈에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스승을 마침내 찾아낸 벅찬 감동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교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이현서 장관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수행원과 지역 유지들을 그 자리에 세워둔 채 오직 한 사람, 김준석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걸어갔다. 그는 분필가루가 묻은 낡은 스웨터를 입고 촌스러운 잠자리 안경을 쓴 초라한 시골 선생님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교육계의 수장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인 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옛 스승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는 20년의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미안함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저 촌스러운 선생님이 대체 누구이기에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저렇게까지 극진한 예의를 갖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최민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엄청난 존재를 상대로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짓을 저질러 왔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최동욱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저 시골 선생의 정체는 몰랐지만 장관이 선배님이라 부르며
1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저 남자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현서 장관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는 여전히 김준석의 분필 가루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선배님, 이제 모든 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곳에서 혼자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공포에 질려 있는 최동욱 회장과 지역 공무원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한 후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으러 온 냉혹한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산마루 댐건설 사업은 금일부로 전면 중단합니다. 네, 자, 장관님, 그게 무슨... 최동욱이 기겁하며 외쳤지만 이현서 장관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리고 이 사업의 허가 과정 전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한 치의 의혹도 한 명의 관련자도 남김없이 밝혀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김준석의 손을 잡은 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분 김준석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분은 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을 오직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전설, 저승사자 김준석 검사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여러분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아오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의 선언이 교실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전율로 뒤덮었다. 최민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매일같이 괴롭혔던 저 선생님이 감히 자신 같은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오만했던 영혼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김준석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다. 그가 20년간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후배이자 든든한 아군이 된 이현서 장관과 함께 이 마지막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작은 교실. 그곳에서 20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이 마침내 깨어나고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서막이 조용하지만 장엄하게 오르고 있었다. 이현서 장관의 폭탄 선언이 끝나고 산마루 분교의 작은 교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겁고도 성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던 저 촌스러운 선생님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최민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텅 빈 눈으로 김준석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한 세상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동욱 회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이현서 장관에게 다가가려 했다. 자, 장관님, 이건 무슨 오해가. 하지만 이현서 장관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수행 비서관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국토부와 환경부에 연락해 산마루댐 건설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를 이 시간부로 전면 중단시키도록, 또한 감사원 특별감사팀을 소집해 이 사업의 허가 과정 전체에 대한 최고 강도의 감사를 실시한다. 한 놈도, 단 한 놈의 관련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의 단호한 명령에 최동욱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서 장관은 소란스러운 모든 이들을 뒤로 한 채 오직 김준석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아이들과 공무원들과 최동욱 부자가 모두 밖으로 나가고 낡은 교실 안에는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선배님, 이현서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장관의 위험이 아닌 눈물 젖은 후배의 그것이었다.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숨어 지내셨습니까? 지난 20년간 제가 얼마나 선배님을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김준석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푸른 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회한과 슬픔이 깊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세상이 무서웠네. 한참 후에야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법과 정의가 내 가족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네. 내가 휘두르던 그 칼날이 결국 내 심장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깊은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지. 선배님, 이곳은 나의 유배지이자 나의 속죄의 장소였네. 나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죄인처럼 살아가려 했네. 다시는 세상의 어떤 싸움에도 끼어들지 않으리라. 맹세했지. 이현서 장관은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의 심정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이런 곳에 묻혀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간청했다. 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시죠. 제가 선배님을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혹은 장관 직속 특별보좌관이든 선배님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지금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 이 나라의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김준석은 잠시 흔들렸다. 20년 전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 부패한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고 싶다는 그 뜨거운 욕망이 다시 그의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안일세, 현서야,
그는 창가에 서서 제잘거리며 운동장을 뛰어노는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이미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네. 20년 전에 나는 거대한 악 하나를 심판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작은 선 하나를 키워내는 것이 더 위대한 정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네. 그는 이현서 장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을 바쳐 해야 할 나의 마지막 임무일세. 그러니 나를 찾지 말게. 그리고 자네의 자리에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게. 그것이 자네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자 가장 큰 위로일세. 그의 말에 이현서 장관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이미 자신과는 다른 더 높고 더 깊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옛 영웅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최민기는 용기를 내어 김준석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준석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선생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김준석은 그의 어깨를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민기를 야단치지 않았다. 일어나거라. 민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네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네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너 자신의 나약한 마음에게, 그리고 너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지 못했던 네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게다. 그는 민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무엇이 진정으로 강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이곳에서 나와 함께 다시 배워나가면 되는 게야.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날 이후 산마루 분교의 교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김준석을 촌스러운 시골 선생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최민기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가장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 김준석의 교실은 여전히 작고 초라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가장 특별한 교실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는 20년의 길고 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진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교육부 장관의 방문 이후 산마루 마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현서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특별감사는 댐 건설 사업을 둘러싼 모든 비리와 부패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냈다. 최동욱 회장과 그에게 뇌물을 받고 사업을 비호해 주었던 모든 지역 공무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산마루댐 건설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폐교 위기에 놓였던 산마루 분교는 교육부의 특별지원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현서 장관은 자신의 옛 스승이 지키고자 했던 이 작은 학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대안교육 모델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산마루 분교는 이전의 낡고 초라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교육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교실에는 새로운 책과 컴퓨터가 가득했고 운동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학교가 좋아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도시의 경쟁적인 교육에 지친 몇몇 가족들이 이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를 오기도 했다. 전교생 12명이었던 작은 학교는 이제 30명이 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준석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트위드 재킷과 잠자리 안경을 쓴 촌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로 이사온 학부모들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그의 눈가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의 그늘은 이제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로 변해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최민기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구속되고 집안이 몰락한 후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산마루 마을에 남아 할머니 한 분의 집에 기거하며 학교를 계속 다녔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전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했고 주말이면 마을 어르신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특히 그가 한때 짓밟았던 학교의 텃밭은 이제 그의 손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땀과 진심으로 씻어내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 김준석은 운동장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학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이현서 장관이었다. 그는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한 계절에 한 번씩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스승을 찾아오곤 했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스승을 찾아온 겸손한 후배의 모습이었다. 왔나? 여기까지 오려면 힘들었을 텐데. 김준석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이제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서울에? 선배님을 위한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선배님의 명예에 걸맞은 자리로 돌아오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현서 장관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물었다. 김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저 멀리서 어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최민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현서야,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나의 자리는 저기일세. 한 명의 죄인을 더 벌하는 것보다 한 명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저 아이들을 위한 디딤돌로 쓰고 싶네. 그의 말에 이현서 장관은 더 이상 아무것도 권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최민기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텃밭에서 키운 차시프로 끓인 따뜻한 차 두 잔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장관님, 차 한잔 하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비뚤어진 모습 대신 맑고 건강한 소년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차를 건넨 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달려갔다. 김준석과 이현서 장관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김준석은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딸 하윤이를 떠올렸다. 가슴 한쪽이 시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비록 자신의 딸 한 명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그가 지켜주어야 할 수십, 수백 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이 저승사자 검사 김준석이 아닌 시골 선생님 김준석이 자신의 남은 생을 통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그의 작은 교실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